문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샀을 때도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 거냐.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요 종부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저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죠.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네, 아파트에 대해서는 정말 규제가 많습니다. 이런 3중 4중의 규제 때문에 이제 아파트 시대는 가고 이제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피스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절세 블로거 김호용 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이 인기라는 기사가 많더라고요. 보면 네.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딱 규제 덜한 오피스텔 거래 증가. 또 반대 기사들도 있습니다. 강남 종로도 매물 쌓였다. 애물단지된 소형 오피스텔. 야, 도대체 뭐가 맞는 겁니까? 제가 보기엔 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이제 인기 있는 오피스텔 있죠? 네. 인기 있는 오피스텔은 우리가 흔히 아파텔이라고 부르는 오피스텔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구조가 아파트하고 거의 유사한 오피스텔들이 있습니다. 보통 투룸 이상이고, 그 다음에 거실이 좀 넓고, 살기 엄청 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세금 규제도 많이 피해갈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그런데 이제 이 오피스텔 인기가 시들했다는 기사에 나오는 그 사례 있잖아요. 네. 강남과 종로에 매물이 쌓였다. 저런 오피스텔들은 대부분 원룸형입니다. 그러니까 거실이 거의 없고 방 하나짜리 있죠. 네. 뭐 4평, 5평짜리 원룸형은 순수하게 월세 수익형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고, 저런 경우는 부부나 자녀가 있는 분들이 거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런 매물들은 세금 규제가 강화되면은 저런 이제 오피스텔은 좀 수요가 좀 줄어들고요. 네. 오피스텔 관련해서 이제 주요 이슈가 한 4가지로 좀 요약이 됩니다. 네. 첫 번째가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 거냐. 두 번째, 종부세가 나오는 거냐. 세 번째, 주거용으로 쓰면은 양도세는 어떻게 과세하는 거냐. 네 번째, 부가가치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 굉장히 복잡하죠. 네. 먼저 취득세부터 볼게요. 2020년 8월 12일부터 취득세 중과 규정이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취득세 중과 규정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면은, 추가로 취득하면은 조정지역 2주택은 8%, 그 다음에 비조정지역은 3주택부터 8%, 굉장히 부담이 심한데, 문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샀을 때도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 거냐.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지방세법 보면은 취득세 중과 대상 주택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된 주택만 중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피스텔은 등기부 등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업무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주택이 아닙니다. 그 등기부 등본에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가 안 되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요즘 최근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혹시 기자님 뚜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뚜껑? 재개발할 때 뚜껑 매물. 예, 그거 맞습니다. 네네. 달동네 같은 데 가보면은 예전에 이제 국가나 서울시가 소유한 토지에 무허가 판자촌을 지어가지고 그게 이제 나중에 주택으로 발전되는 형태, 그런 걸 보통 이제 정식 명칭 무허가 주택이라고 그러고, 네. 이쪽 업계에서 이제 뚜껑이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이 무허가 주택을 취득하면은 토지는 이제 국가 거고 건물만 있는데 이 건물에 건축물 대장이 없습니다. 이 무허가 주택을 샀을 때 취득세가 중과가 될 거냐? 이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근데 방금 제가 지방세법 조문을 설명드렸잖아요. 취득세 중과 대상 주택은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만 중과하거든요. 이 주택으로 등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가 안 됩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오피스텔은 아파트가 한 채 있더라도요, 주거용 오피스텔 살 때 취득세 중과가 안 되고요. 그게 아마 오피스텔 인기의 한 요인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양도세는 실제 주거용으로 쓰면 무조건 주택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오피스텔은 이 취득세 중과 규정 적용할 때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하게 되어 있냐면은 재산세 부과 현황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은 지금 다른 주택을 사면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지금 오피스텔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쓰는지 안 쓰는지 확인하려면 지자체 공무원이 나가봐야 됩니다. 근데 나가봤더니 세입자가 문을 안 열어줘요. 또는 출근해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심지어 그 오피스텔이 지방에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 공무원이 가볼 수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취득세는 등기할 때 바로 내야 되거든요. 확인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게 되어 있냐면은,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가 되면은 저건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는 거고요.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부과되고 있으면은 저거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안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면요, 종부세도 내게 됩니까? 가장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네. 저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전문 내용에 종부세 과세 대상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종부세 과세 대상은 주택분 재산세 부과 대상자가 종부세를 납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안 되어 있고요. 주택분 재산세 부과 대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핵심은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얘기죠. 재산세가 어떻게 부과되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주택분 재산세 부과가 되는 자. 그럼 실제로 이제 재산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를 따라가 봐야 되겠죠. 재산세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유권에서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쓰면은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무를 봐야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원칙대로 가버립니다. 그렇죠. 처음에 오피스텔 준공되잖아요. 그럼 공부상으로는 그거는 주택이 아니고 업무시설이거든요. 그럼 상가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지자체가 그거를 변경을 안 합니다. 근데 그거를 주택분으로 바꾸는 경우가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언제 바꾸냐면은 내가 임대주택 등록했을 때. 임대주택 등록하면은 주택분 재산세대에 감면 규정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감면 규정을 적용해줘야 되기 때문에 주택분 재산세로 바꿔주고요. 두 번째는 납세자가 상가분이 주택분보다 약간 요율이 높아요. 세율이. 그래서 나 상가분 아니고 주택분으로 변경해달라고 현황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자체에서 전입신고 여부나 실제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거 확인되면은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해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임대주택 등록을 했거나 내가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해달라고 현황 신청을 하거나 이때만 주택분으로 나오고요. 그 외에는 항상 상가분으로 나옵니다. 실제 사람이 살고 있어도. 그럼 상가분 재산세가 부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종부세가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은 종부세 그리고 취득세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살고 있어도 현재로서는 이 주택으로 보지 않는 쪽이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이제 양도세 할 때는 이게 주택으로 결국 실제 살고 있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설명이시네요. 예. 이제 양도세는 방금 얘기했던 이제 취득세하고 종부세하고 약간 다릅니다. 양도세는 그냥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상으로는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거기에 세입자가 살고 있거나 또는 오피스텔 주인이 살고 있거나 그러면 주거용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과 상관없이 실제 주택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유리한 경우도 있고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오피스텔을 한 채 가지고 있다. 그럼 저 오피스텔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오피스텔하고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다른 주택을 팔면서 비과세를 적용받도록 할 때 이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돼 버리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일시적 주택이 아니면은 비과세가 안 되는 거고 심지어 중과도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거 가지고 사실 불만 댓글들이 많이 달려요. 너무 헷갈리다, 애매하다. 사실 그 말도 좀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텔 문제는 지금 설명드렸듯이 뭐 양도세 다르고 취득세 다르고 종부세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명확한 기준과 좀 그런 걸 가지고 좀 국민들을 좀 편안하게 좀 덜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입법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솔직히 합니다. 왜 이게 통일을 안 시켜줄까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통일이 안 되는 이유가 우선 소관 부처가 달라서 그런 겁니다. 첫 번째 재산세 있잖아요. 네.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이렇게 지방세거든요. 지방세는 소관 부처가 행안부고 그다음에 양도세하고 정부세는 소관 부처가 기재부거든요. 네. 국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관 부처가 다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세금의 귀속이 다르죠. 지방세는 지자체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국세는 국가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이해관계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네. 일반 국민들은 모르거든요. 그렇죠. 기재부와 행정안전부 뭐 어떻게 다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좀 오피스텔 문제는 조금 정리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입자들한테 전입신고 못하게 하고 임대 주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근데 네. 이게 그러다가 나중에 또 분쟁 생기면 이게 또 약점도 되고요. 네. 세무서에 뭐 이르겠다 그러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양도세와 관련이 있는 건데요. 그렇죠. 소유주들이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국세청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전입신고로 판단한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이게 주택이 아니라고 인정을 받고 싶은 분들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 등록도 대부분 잘 아는 게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안 돼 있어도 대부분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점검 나가보면 거의 90% 이상은 다 주거용으로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입신고가 안 돼 있어도 그 오피스텔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지를 점검을 해봅니다. 정상적으로 사무실로 쓰고 있으면 사업자 등록이 당연히 돼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세금관서도 내가
부가가치세 과세분으로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근데 세금계산서 과세분으로 발급도 안 하고 있고 세입자가 사업자 등록도 안 되어 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피스텔과 관련된 부가세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는 거냐? 지금 오피스텔을 처음에 분양을 하게 되면은 오피스텔은 나중에 주거용으로 쓸지 안 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피스텔은 공부상으로는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건축물 분에 대해서는 분양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받을 때는 우선은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준공될 때 업무용으로 쓸지 주거용으로 쓸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환급을 해주는 겁니다. 네. 이때 환급을 받으려면은 분양계약서 작성하고 나서 20일 이내에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업자 번호가 나오죠. 그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건물분의 10%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서 바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피스텔을 환급을 받고요.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쓰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업무용으로 쓰면은 세입자한테 매달 월세를 받잖아요. 그 월세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해주고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오피스텔이 준공되고 나서 업무용으로 안 쓰고 주거용으로 쓸 때가 문제겠죠. 그렇죠. 소유주가 직접 본인이 들어가 살아버리거나 또는 세입자한테 전세를 줘버리거나 월세를 주는 경우 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면세 사업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안 냅니다. 월세를 받아도. 근데 이렇게 되면은 내가 애초에 국세청에서 환급을 받은 이유는 이거를 과세용으로 이제 쓰겠다고 해서 환급을 받은 건데 결과적으로 내가 면세 사업에 써버린 거잖아요. 그럼 애초에 환급도 안 받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환급받은 세액을 다시 추징합니다. 이때 추징할 때 이자나 가산세를 낼까요, 안 낼까요? 취지상 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다 낼 것 같죠. 네네. 왜냐하면 국세청이 뭔가 추징할 때 항상 가산세를 부과하잖아요.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당초 나는 이거를 업무용으로 쓸 거라고 해서 분양받고 부가세 환급을 받았는데 준공되고 나서 막상 이거 업무용으로 월세 하려고 하면 월세가 안 나갑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제 주거용 많이 하죠. 그러니까 사정이 생겨서 내가 월세 주거용으로 바꾼 거잖아요. 어떤 내가 조세 회피하기 위한 고의가 없죠. 이런 경우는 가산세 부과를 안 합니다. 먼저 환급 받고 그걸 다른 데 쓰다가 나중에 준공되고 나서 이제 주거용으로 쓸 때 그때 다시 납부하면 됩니다. 가산세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요거를 내가 직접 사무실로 쓰거나 또는 사무실로 쓸 사람한테 세를 줘가지고 과세 사업에 쓰다가 몇 년 뒤에 주거용으로 바꾸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추징하냐면은 사무실로 썼던 기간 있죠. 그 기간을 차감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추징을 하는데 이게 몇 프로씩 추징세액을 줄여주냐면은 6개월에 5%씩 줄여줍니다. 1년에 10%씩 줄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 한 채, 그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 있거든요. 근데 팔려고 하다 보니까 다주택이잖아요. 다주택이다 보니까 오피스텔을 용도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상가로. 네. 그럴 경우에는 본인 집 할 때는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주거용으로 세를 두고 있는 오피스텔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세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면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2주택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일시적 2주택이면 그나마 비과세가 되는데 일시적 2주택이 아니면 비과세도 안 되거든요. 네. 이게 심지어 조정지역에 있으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중과될 수 있잖아요. 이게 큰 낭패니까 비과세 받으려면은 오피스텔을 먼저 처분하거나 또는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용도 변경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오피스텔을 처분하면은 처분한 날로부터 2년 지나서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가 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게 싫은 사람들은 이 오피스텔을 임차인 퇴거시키고 사무실로 임대를 줘버리면은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이제 올해 2월 17일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오피스텔을 기존의 주거용에서 업무용으로 용도 변경하잖아요. 용도 변경하면은 그날부터 보유기간 2년을 다시 계산합니다. 원래 취득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 주는 게 아니라 예. 용도 변경 시점부터 2년을 그렇죠. 채워야. 예, 용도 변경한 날에 그 오피스텔을 판 걸로 봐준다는 거죠. 그럼 그날로부터 2년을 다시 기존 주택은 보유해야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정지역 지정 이후 취득한 주택이라면은 이제 오피스텔을 주거용에서 사무실로 용도 변경한 다음에 그때부터 2년 거주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저희는 지금까지 정말 질문 많은 이 오피스텔에 대한 법적인 성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